하신다던가 이런 경우, 그리고 이력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 고위험 임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정보를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의사입니다. 모든 임신이 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그 시험관 아기나 어떤 보조생식수를 통해서 임신이 된 경우, 고령 임신의 경우. 처음에 궁금한 게 그런 거죠. 모르는 분들 계시니까 시험관 아기 임신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선생님? 시험관이나 이런 부분들 고민해서 오시는 분한테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연임신이라는 거는 배란, 나팔관에서 정자랑 난자가 만나는 수정, 그 다음에 착상,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시험관 임신이라는 거는 배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약을 써서 인위적으로 과배란을 유도를 시킨 다음 특정 날짜를 정해서 주사기로 난자를 다 빼고, 그리고 연구실에서 정자랑 수정을 시킨 다음,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저희가 이제 완료를 하고 만들어진 이 대야를 이제 적절한 날짜를 정해서 착상까지 시켜주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시험관 아기는 인위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난임 인구가 확 줄었어요. 시험관 아기 특징 중에 하나는 좀 피검사를 좀 일찍 하죠. 피검사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뭐 유방통증이나 임신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증상을 왜 느끼죠? 네?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쓰는 호르몬제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착상 과정에서 또 호르몬의 어떤 업다운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느끼실 겁니다. 시험관 아기 하고 나서 피검사 언제 할까요? 난자 채취를 하는 그때부터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부터 피검사를 한다 얘기를 하는데요. 자연 임신 때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일찍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일 배아를 뭐 이식을 했을 때는 또 한 11일 정도 그때쯤부터 피검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험관 아기가 이제 정상 임신하고 차이 중에 하나가 유산율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매번 설명드리면 한 번 검사하고 아기집 보러 왔는데 안 보이면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꼭 2번 정도 이렇게 피검사를 수치를 해서 네. 경과를 봐가지고 이때 정상 임신이냐 아니냐도 판결도 되고, 또 하나는 나중에 또 임신을 시도할 때 이게 참고 자료가 돼서 좀 더 좋은 착상 보조제 같은 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이나 3번 정도 피검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시험관 아기를 했을 때 자연 임신에 비해서 유산력이 좀 높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시험관 아기까지 갔다는 경우는 난소 기능이 적어서 내막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고요. 한 달에 남보가 1개 자랐는데 10개, 20개 자라도록 주사를 쓰다 보니까 내막도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고령 임신도 또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염색치 이상도 있을 수 있고, 의외로 꽤 많이 있는데요. 황체기 모강이라서 시험관 아기 후에 주사를 쓰는 게 있어요. 또 이 주사나 질정을 생각보다 시간에 못 맞추는 경우, 또 질정을 쓰시라고 하는데 까먹은 경우, 동결이식의 경우 맨날 먹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잊어버리신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가끔 유산이 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는 유산율이 생각보다 높아서 그래도 계속 안 되면 추적 검사 보거나 뭐 반복 착상 실패,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런 검사를 좀 하기도 합니다. 검사를 하고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틀 정도 간격으로 검사했을 때 처음 수치 2배 정도가 이상이 나오는 걸 좀 안정권이라고 얘기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검사를 했는데 100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이틀 뒤에 검사할 때는 200 이상은 좀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안심하고 볼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만 근데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는 환자분들이 이틀 전에 9시에 왔는데 뭐 이틀 뒤에 왔을 때도 9시 딱 맞춰서 오시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고,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수치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간격으로 했을 때 시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이제 검사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이틀 뒤에 검사를 했는데 2배가 안 나왔다라고 해서 막 울거나 뭐 너무 걱정하시거나 이럴 거는 아닌 게, 엄밀하게 따지면 한 66% 정도? 그 정도 오르면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다만 약간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을 경우에는 환자 피검사 정도까지는 좀 나가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주기 임신은 사실 임신이 확인되고 초음파를 보거나 피검사 바로 해요. 그런데 시험관 아기는 피검사를 하다가 초음파를 보잖아요. 그럼 더블링을 계산해서 몇 정도의 초음파를 봐야 될까요? 또 역시 교과서적인 걸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1500에서 뭐 2000 정도 사이 범위 이상 나왔을 때는 질초음파를 통해서 확인된다 얘기하긴 합니다. 근데 처음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느냐에 따라서 물론 초음파는 날짜를 1주나 아니면 2주 정도 뒤로 한번 잡아서 보는 경우가 많죠. 진료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한 2,500 나왔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저도 막 당황스러운데 처음엔 그랬거든요. 네, 마음속으로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게 하루 차이로도 보이고 안 보이고 꽤 크기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초기에는 빨리 변하니까 오늘 안 보인다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안 보인다고 했는데 수치가 많았을 경우에는 이틀 있다 한 번 더 보시는 걸 권장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아기 집이나 뭐 아기가 하나로 보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막 2개 네. 보이는 경우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뭐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사실 뭐 처음에 저도 당황을 했죠.
아, 네. 이거 놓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머리를 살짝 돌려보니까 초음파가 음파를 쏴서 그림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이렇게 가려지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두 개나 세 개를 넣었을 때 이 발달이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늦은 애들이 있어요. 늦게 오는 애는 좀 늦게 퍼지는 경우가 있어서 늦게 보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발달의 차이도 약간 있으니까 쌍둥이에 대한 완전한 진단은 적어도 한 7주나 8주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요. 고령 임신이라고 하는데 사실 고령하면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고령 임신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분만하는 시점에 만 나이 35세 이상을 고령 임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사실 이제 출산 연령이 많이 높아지니까 고령 임신 비율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한 30% 이상까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고령 임신도 있지만 고위험 임신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고위험 임신일까요?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읽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나이 35세 이상인 이제 고령 임신에 더해서 산모분이 좀 내과적인 합병증,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경우에도 좀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겠고 태반의 위치가 좀 안 좋은 경우에 출산을 해야 되는 그 입구를 막고 있는 전치태반이라던가 아니면 양수에 뭔가 문제가 있다던가 임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뭔가 혈압이 원래는 괜찮았다가 혈압이 높아지는 전자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경우 굉장히 오랜 텀을 두고 분만을 하시는 경우 10년 만에 분만을 하신다던가 이런 경우 그리고 3번 이상의 어떤 제왕절개 이력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도 고위험 임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35세가 고령이긴 한데요. 실제로 임상으로 보면 둘째 가지면 35세 넘는 경우 꽤 많거든요. 그렇죠. 터울이 길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하진 않아요. 고령 임신. 근데 고령 임신이고 내가 합병증이 있고 약간 좀 살이 좀 찌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고령 임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고령 임신이 신경을 써야 되죠? 고령 임신 자체가 여성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염색체 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태아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과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압이나 아니면 당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취약한 나이대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그 산모의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나 내과적인 질환들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시험관이나 시술들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고민하다가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의료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여성분의 어떤 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시느라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오셔서 상담을 받고 나면 뭔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용기 내셔서 배우자분이랑 같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럴까 이런 고민이 될 때는 한 번 정도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는 게 그리고 그거 상담 후에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설명드립니다. 새로 영상 하나를 더 찍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2024년 4월부터 국가에서 가입력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서울만 했다가 전국적으로 퍼졌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아내분의 단순 나이 검사랑 초음파 검사, 그 다음에 남편분의 정액 검사를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13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여성분은 남편분은 5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런 브로셔 해당 거주지 보건소에 가시면 다 보여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거기서 허가를 받으면 가입력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난임 관련된 부부가 아니라도 사실혼의 경우, 청첩장이 나온 경우, 그 다음에 난임의 경우도 다 지원받는 거니 꼭 이 보건소에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보건소 산정 검진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 가입력 검사는 가입력에 대한 검사고 이런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난임인지 아닌지 모를 때 그럴 때도 비급여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비급여 비용도 일부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임으로 검사를 받아도 그 비용은 당연히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MH 검사를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 정액 검사도 임신이 잘 안 되면 추적 검사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죠.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검사를 또 필요로 할 때 그럴 때는 검사할 필요가 있고 AMH 정도는 난임 치료를 받을 때도 한 번 더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